반갑습니다. 네, 카메라의 최상기입니다. 저기 제가 워낙에 이쪽에 일을 저지른 게 많아가지고 네스테크를 만들고 하이스캔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카멘샵 전기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메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하이스캔 만든 것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아이스캔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 카메나이라는 자동차 컴퓨터를 발전시켜가지고 아이스캔 빵이라 해서 정비사분들에게는 주행 진단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그 스마트폰 한쪽에서는 그 텔레메틱스 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는 사실은 제가 1월달부터 7월달까지 희망 캠프라 해서 매달 전국에 한 8개, 9개 지역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도 한 18일쯤에 그 청주에서 지난 주에 끝나고, 이제 원래는 쉬는 기간인데 우리 최욱 사장님이 이 서산 지역이나 당진이나 지난 지역은 빠졌다 해가지고 오늘 제목딱 들어보니까 제가 1월달부터 7월달까지 한 내용을 그냥 압축해가지고 여름 휴가 때 다 해달라는 취지더라고요. 9월달부터는 이제 그 서산 지역도 내다하는 걸로 포함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7월달까지 한 게 한 7개월 교육과정을 좀 다 해달라. 그래서 제가 2번으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보통 속에 8월달에 또 휴가철이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이 희망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주로 상반기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비샵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아이스캔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는 정비샵이 기술 교육 하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기술 교육 하기보다는 정비샵에서 필요한 게 마케팅이다 해서 좀 했었는데, 사실은 좀 어려워하세요. 솔직히 이 정비샵 사장님들이 가장 절실한 게 마케팅이긴 하지만은 마케팅에 대해서 현재까지 별로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실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단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2시간 더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1월달부터 7월달까지 희망 캠프 한 내용 중에서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을 좀 모아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사실은 우리 7시간 정도 강의한 내용을 2시간을 압축했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교육한 내용을 가능하면 이렇게 매번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는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상반기에 했던 마케팅 관련 교육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희망 캠프를 시작하면서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95년도에 하이스캔이라는 진단기를 만들고, 그리고 2000년도에 카메나이라는 자동차용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단기와 자동차용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2000년도에 카멘샵이라는 전기체인, 이름이 이제 컴퓨터 전기체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정비사분들이 이 2000년도에 카멘샵 때문에 큰맹을 면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사실 컴퓨터도 지원해드리고 간판도 지원해드리고 추석날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고마워하기보다는 큰맹을 면하겠다 해서 많이 고마워하시는데, 그 컴퓨터 전기체인을 제가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카멘판들 카멘스캔이 있었는데,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새롭게 진단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이스캔을 출시하고, 또 한쪽에서는 2000년도에는 카메라라는 그 자동차용 컴퓨터 자체를 제가 했지만은, 이제 2014년도에는 차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컴퓨터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할 일이고, 제가 잘하는 거는 자동차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부분, 이 경쟁력 있다 해서 아이스캔 R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아이스캔 P 진단기와 아이스캔 R을 가지고 옛날에 그 카멘샵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제는 이 옛날같이 간판을 똑같이 갈고 하는 오프라인 전기체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차량 관리하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자 해서 제가 1월 달에 희망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1월 달에 희망 캠프를 시작할 때까지는 사실은 브랜드 이름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제가 4월 달에는 이 회사 이름을 카빅스, 자동차 빅데이터 서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1차 모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1년 동안에 최소한 희망 캠프를 할 계획인데 하는 취지는 정비샵들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쪽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마케팅 관련된 내용입니다. 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마케팅이라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니까는 좀 화장실에서 보는 마케팅이라 해서 좀 여러분 생활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쪽을 예를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희망 캠프를 주로 KTX 역사회의실에서 합니다.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 광주역 하면 화장실이 꽤 여러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예를 들었습니다. 네, 화장실에서 엿보는 마케팅 이야기인데 보통 여기는 칸이 하나밖에 없지만 역사 화장실에 가면 칸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은 몇 번째 칸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자, 다들 이유가 있겠죠. 이 똑같은 화장실인데 사실은 1번 칸에 들어갈 것 같다 하시면 3번, 2번 칸, 아무도 없이 3번 칸, 2분, 4번 칸, 5번 칸, 3분, 5번 칸이 제일 많아요. 답은 5번 칸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박사 논문이었거든요. 박사학위 받으려는 사람 화장실 수치가 앉아가지고 어느 화장실에 가장 많이 들어갈까? 그 이유가 뭘까? 한데 어느 화장실에 가장 많이 들어간다 하는 거는 이 아줌마가 가장 많이 알죠. 왜냐하면 화장실 휴지가 가장 많이 떨어질 때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통계 처리해봤더니만은 5번 가장 안쪽이 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번이 26%였다 하는 통계고 1번은 가장 적었다는 거죠. 이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걸 알아가지고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한 번씩 똑같이 청소하고 휴지 하나씩 2개씩 똑같이 나올 때 이 아줌마는 여기는 2번 청소하고 휴지를 2배, 3배 갖다 놓은 거죠. 그럼 똑같이 휴지를 하나씩 갖다 놓은 아줌마 청소는 여기 화장실에 항상 휴지가 떨어진 거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화장실에서도 마케팅 원리가 있다. 뭔가 사장님 여기 5번 들으시는데 왜 5번을 선택하셨어요? 막연하지만 그 변이라는 자체는 남한테 보이거나 그런 행동, 화장실 가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다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1번을 선택하신 분은 급한데 뭐 멀리가 바로 가까이 3번 선택한 분은 그래도 내가 가운데 앉아서 큰일을 봐야지 5번 선택하신 분은 대부분 다 담배 피운다거나 이게 은밀한 걸 좋아하시는 다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사실 선택하신 분도 다들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여기 서산에 정비단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로변에 주로 정비샵이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에 정비샵이 이렇게 나란하게 5개가 있을 때 지나가는 운전자가 왜 여러분 정비샵에 올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는지 아주 하찮은 역사에 있는 화장실을 선택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데 하물며 자기가 이 목숨을 의지하는 자동차를 정비 맡기는데 이 샵에 갈지 이 샵에 갈지 이 샵에 갈지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데 여러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느냐 하는 예로서 이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고객이 어디에 많이 간다, 왜 많이 간다라고 안 아주머니는 항상 고객이 많이 가는 화장실을 더 많이 청소해가지고 상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란하게 정비샵이 5개 있는데 여러분 정비샵으로 고객이 많이 오기 희망한다면 고객 입장에서 어떤 정비샵을 선택할까를 아는 게 중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이야기는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간단합니다. 고객으로부터인데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제가 마케팅이라 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잘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같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좀 이제 짧게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하면 고객이 오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접지 갖고 자동차 이 트러블 잡기만 한다고 소문나면 오겠지. 또 한때는 내가 케미컬 처리 잘한다고 소문나면 오겠지. 내가 뭐 친절하면 오겠지, 뭐 하면 오겠지. 라고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손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고객은 뭐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 또 친절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 뭐 청결하게 원한다. 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어떤 걸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또 이제 지역이나 고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여러분 정비샵에 오는 고객이 왜 여러분을 선택했을까?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자면 취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카멘샵에서 한때 청결한 환경 쪽으로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샵에서 가장 불편한 데가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화장실 청소하기,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에다가 화분에 꼭 꼽아 놓기까지 한 적도 있거든요. 하는 거는 이제 청결한 환경을 고객이 원한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죠. 한데 어느 쪽이든 간에 여러분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마케팅 하십시오 하는 이제 첫 번째 화장실 예를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고객은 왜 여러분한테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사실은 제가 1월달 교육할 때는 한 5분쯤 시간을 드렸습니다. 용지도 드리고. 한데 솔직히 잘 못 적으시더라고요. 5분의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멍하니 그냥 뭐 고객이 오니까 오나 보다 안 오니까 안 오나 보다 생각하셨던 분한테 갑자기 이런 걸 적어냈더니 내 교육이 마치 고문하는 교육으로 막 인식이 돼서 그다음부터 이런 거 적으라는 걸 웬만하면 안 했습니다. 제가.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객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뭘까? 사실은 아까 뭐 사장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고객한테 아주 매끄럽게 견적 높게 나오는가를 많이 생각하시고, 사실은 제가 아시는 아주 정비를 잘 하시는 분도 카멘샵이 아주 원조이신데 요즘 워낙에 그분 표현을 한다면 고객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상담하는 게 무섭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할 때 돼가지고 이제 직원 2명 있고 한데 한 오후 4시쯤 되면은 아예 등산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고객하고 어떻게 상대할지를 혼자서 이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를 다시 막 새긴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이제 여러분과 고객의 생각이 서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객의 생각을 알아야지 더 많은 고객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당연하고 아주 절실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해 보시는지 한번 다시 해보자면 2월 달에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마케팅 작전 짜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별다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예. 나이가 봤을 때는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마크는 아세요? 스타벅스 앞에가 스타벅 별이어가지고 별다방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스타벅스라는 커피 체인점,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건데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200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전을 짜서 들어와서 성공했느냐는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정비샵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정비샵이 어떻게 작전 짜야 될 것 같다 하는 걸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초에 이제 커피를 대부분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데 그 당시는 이제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가 대부분이었죠. 여기 뭐 서산의 커피샵도 그 당시는 한 1,000원, 1,500원 하는 다방 커피,
밀가하고 뭐 프리마하고 설탕하고 다 섞어서 한 커피를 마실 때 이제 스타벅스는 고급 온두 커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케팅을 하면서 첫 번째 이제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런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SWOT 분석이랍니다. SWOT. 뭐 영어가 아니면 그냥 내가 강한 점, 내가 약한 점, 그 다음에 나한테 기회가 될 만한 거, 나한테 위협이 될 만한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스타벅스의 사례지만은 여러분이 하시는 정비샵 사업도 이렇게 꼭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비샵 사장님들이 누가 뭐 수입차 한다니까 해서 돈 벌었다니까 나도 수입차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면 수입차 하셔서 돈 버신 분은 수입차 정비에 강점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뭐 영어도 모르고 수입차도 아무도 모르시는 수입차에 약점이 있으신 분이 따라가면 그냥 그대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이 돈 번다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거에 강점과 기회가 맞는 쪽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돈을 버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못하거나 이 위협적인 쪽에 흘러가면 남은 돈 버는데 여러분은 다 까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 작전, 또 뭐 마케팅이란 영어로 표현하니까는 여러분이 좀 거리감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쉽게 사업하는데 작전, 사업이라는 게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인데 어떤 전쟁에 작전이 필요한데 작전을 짜는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분석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스타벅스의 사례를 보면 스타벅스의 장점은 고급 온두 커피를 사용한다 하는 게 강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은 믹스커피였거든요. 한데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대신에 약점은 뭐냐 하면은 가격이 비쌌죠. 그 당시 뭐 다방커피 받자 1,000원, 1,500원이었는데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한 4,000~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한국 시장이 기회라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는 인스턴트, 그러니까 뭐 자판기 커피 뽑아 먹는 게 좀 줄어든다. 쉽게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는 고급 커피를 원한다는 게 기회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은 뭐냐면은 경쟁사들은 여전히 값싼 커피를 판다는 위협이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타벅스 이야기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정비샵이 내가 강한 게 뭐고 약한 게 뭐고 위기가 뭐고 위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런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분석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작전을 짜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제품을 어떻게 팔고 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광고를 어떻게 하고 유통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두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작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렸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제품은 다른 커피숍하고 다르게 한다라는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들은 믹스커피만 팔 때 뭐 믹스커피만 아니고 보통 이제 뭐 시골 커피숍 같으면 뭐 홍차 팔고 커피 하는 거 많이 팔죠. 한데 스타벅스는 최고급 온두 커피만 판다 라고 작전을 짠 거죠. 그리고 남들은 커피만 파는데 우리는 뭐 커피장 같은 펜시도 팔고 커피를 포장해서도 팔고 하는 남다른,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2000년도에 서산에 다방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커피장 판다거나 커피를 포장해서 판다는 것은 아예 없었죠. 그거는 서산의 커피숍뿐만 아니라 2000년도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커피숍이 그런 생각을 못했을 때 스타벅스는 이런 제품을 팔겠다라고 작전을 짰던 거죠. 그게 제품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을, 지금은 뭐 3,000원, 4,000원 하면 거래량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쉽게 이제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사장님 엔진을 보통 얼마에 가시죠? 뭐 소나타다 5만원? 5만원 간다 했을 때, 아니 옆에 사장님이 나는 엔진오일 가는데 50만원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죠. 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커피숍에서는 기껏해야 1,000원에 다방이 파는데 여기는 5,000원, 4배, 5배 비싸. 그로 팔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심지어 자판기 커피는 뭐 지금도 요즘은 자판기 커피당 300원 정도 하죠. 자판기 커피 100원에 팔 때 우리는 4,500원에 커피 팔겠다라고 선언하고, 성공하고 지금 카페베네나 뭐 여러 가지 커피 체인들이 따라서 이 가격 하니까 지금은 이 가격이 당연해 보이는데, 2000년도에는 지금 여러분 비유를 하면 나는 5만 원 엔진으로 가는데 옆집에서 50만 원 엔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경로는 처음부터 비싸게 팔 생각을 했는데, 동네에 어줍잖은 뭐 커피 점수는 안 되니까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싼 호텔 스라톤 워크힐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하니까 스타벅스 원래 고급 커피점 한 인식을 심어줬던 거죠. 그리고 뭐 항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경로를 잡았다. 전업에 그 카멘샵 사장님 하시던 분이 얼마 전에 인테리어 매장 옮기면서 겪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뭐 오디오샵 수준으로 까맣게 하고 아래쪽에도 이게 베이스를 깔았더라고요. 인조 베이스. 제가 깜짝, 보통은 이제 뭐 차 들어가는 입구에 그 우레탄 밟고 녹색 칠하다 그래야지 기름때도 안 치는데, 이게 인조 베이스 해가지고 오돌토돌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사장님 이거 기름때 묻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오돌토돌한 인조 베이스를 깔았으렸더니만은, 아니 그래야지 수입차가 들어오죠. 그래서 아마 그분이 목표로 하는 거는 이 아주 깔끔한 오디오샵 같은 그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전업에 있는 수입차는 들어오게 한다라고 작전을 짜셨더라고요. 이용석 카멘샵.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남들 1,000원짜리 커피 팔 때 5,000원짜리 커피 판다. 대신에 우리는 스라톤 호텔에 와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작전을 잡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 수입차로 공부다 했을 때, 여러분은 뭐 평소 때 한국차나 뭐 마티즈나 이게 키코 열심히 시켜놓고 하는데 수입차 왜 안 들을까? 제가 아는 그 타이어 전문점인데, 그 사장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장님차가 수입차인데, 자기 수입차하고 뭐 저기 집에 차 몇 대 세워놓으면 타이어 가지고 수입차가 들어온대요. 자기 수입차 안 써 있을 때는 수입차가 들어올 확률이 무지 떨어진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주인차인지 아닌지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은 타이어 전문점에 저기 수입차도 가라보라 했을 겁니다. 하는 식의 작전을 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케미컬을 한다, 수입차를 한다, 어떤 걸 한다 그랬을 때는 그에 맞는 유통 작전을 짜십시오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광고를 이제 잘 했습니다. 스타벅스가. 해서 성공하게 됐고, 어찌됐거나 뭐 남들 1,000원에 팔 때 5,000원 파니까 광고를 잘해야 되겠죠. 혹시 스타벅스 커피점에 TV 광고나 신문 광고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스타벅스 한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뭐 대충 여러분 평균 연령, 아니 치아연령의 40세 이상은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40살 이상 되신 분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초대를 안 하시거든요. 여기 혹시 30대 사장님 계세요? 예, 역시 없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안 가셔보셨고 스타벅스도 오지 말라고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데 어찌됐거나 TV 광고나 신문 광고를 냈으면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보셨을 건데, 아마 보신 적 있다라고 손드시면 거짓말장입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광고 낸 적이 없거든요. TV나 신문에. 손대신 게 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타벅스 작전은 광고를 내는 거는 값이 떨어진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스타벅스가 인테리어가 멋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장소 입장. 쉽게 뭐 KBS에 멋있는 드라마 찍는다 그러면 주로 뭐 커피숍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칼싸움 하는 거 아니죠. 연인이 데이트할 때 찍는 게 커피숍인데, 딱 찍었더니만은 그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와 저기 커피숍 분위기 좋네? 어디지? 스타벅스? 가자. 광고 보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직접 광고 내기보다는 간접 광고나 보전 효과에서 지금 현재의 1위 브랜드가 됐는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일이, 제가 이제 이 교육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달 매출에
광고 공부 마케팅비를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제가 하면서 이제 다른 제품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스마트폰 같이 IT 벤처 아이템 같으면 광고 홍보비가 25%입니다. 그리고 광고 홍보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이 뭐냐면 화장품은 광고 홍보비가 50%입니다. 왜냐면 화장품 원가 5% 10%거든요, 대비. 그럼 50% 광고비 들여도 팔기만 하면 남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25%. 그래서 스마트폰 광고비 많이 나오죠. 한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도 고객이 여러분 샵에 오길 희망한다면 광고비 조금은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 달 준비 샵 매출이 5천만 원이다. 10% 쓴다. 한 달에 500만 원 광고비 쓰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전국을 돌면서 물어봤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사용한다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또 여러분 보통 일하시는 게 이제 막 25일이라 했을 때, 아이고 돈은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뭐 이 100만 원 쓰기 그렇다면 25일 일한다 했을 때 그 중에 하루라도 광고 홍보를 위해서 시간 투자하시는 집이 있으신지. 뭐 광고 홍보한다면 간단하죠. 안 되면 뭐 정했던 거를 카페에 올리는 거를 난 한 달에 뭐 하루 일요일 날 잡아서 한다 일 수도 있고, 안 되면 뭐 여러분이 케미칼 투기합니다는 지락시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에 쫙 뿌리면서 하루를 투자할 수도 있겠죠. 한데 그런 사장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손님이 알아서 여러분 샵을 열심히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스타벅스는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남이 광고 공부한다 해서 뭐 신문 광고 낸다 돈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작전 잘 짜서 했을 때는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광고할 수 있다. 그래서 작전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그래서 이제 간접 광고나 고정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이제 스타벅스는 시장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이런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커피인데 여러분이 가방에 가면 똑같이 마시는 커피인데 인스턴트 커피, 고기장스 커피, 원두 커피인데 스타벅스는 고급 원두 커피만 준다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스턴트 커피는 기존 가방에서 하고 뭐 고기향 커피는 안 돼서 해. 여러분하고 비교를 하자면 제가 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관리 정비나 수리 정비에서 아이템을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한 몇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오일류 간다 하더라도 미션 오일 있고 엔진 오일 있고, 또 요즘에는 뭐 냉각수도 갑니다. 뭐 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것을 나는 병원의 전문의 같이 요거만 전문적으로 해라고 작전 짜보신 적이 있으신지. 나야 뭐 실력이 안 되지만은 남이 수입차에서 공부하니까는 수입차 들어오면 하고 싶고, 물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입차 진작에 버리긴 하지만은, 남이 또 케미칼에서 공부하니까 나도 뭐 케미칼 일단 좀 가보고 싶고, 그러면 또 뭐 하체 정비해서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여러분 경쟁 상대는 우리나라에 이 전문 정비업 하시는 분이 직원 빼고 34,000개라고 대충 통계되지 않습니까? 34,000명이 서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수입차 잘하시는 분, 예를 들면 뭐 한 5,000명은 아예 수입차만 해. 상용차 잘하시는 분 뭐 3,000명은 상용차만 해. 아니 나는 뭐 중차만 해. 하면 얼마나 다르게 해보실까요? 또 이제 다른 비율을 볼까요? 이 많은, 여기 이제 또 나이가 40 이상이시니까 많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 인터넷 뒤져가지고 와서 막 가격 이야기하고 따지는 거 우리 겁나게 생각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하여간 공포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작전을 바꿔보시죠. 나는 어차피 내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많은 운전자만 상대하겠다. 아마 앞으로 그게 큰 시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점차 고령화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운전을 서툴게 하죠. 예를 들면 이제 60세 이상, 쉽게 나는 60세 이상 운전자만 상대하는 전문 정비샵을 하겠다. 그래서 뭐 노인네들한테 맞는 뭐 그런 보조장치라든지 정비라든지 그런 것만 합니다. 아마 그러면 그 60대 넘으신 노인네 분들이 막 인터넷에 뭐 가격 조사해서 이런 것도 시작 안 할 거거든요. 대신에 좀 품격 있게 VIP 대접해주면 볼 수도 있고, 또 여기는 막 보시는데 뭐 나이 아주 뭐 젊으신 한 30대 분 사장님 계시면 굳이 뭐 그런
그 나이 많으신 운전자 상대하지 말고 나는 내 또래 30대 운전자들하고 상대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논쟁하고 동호회해가지고 끌어모으지 나이 많은 사람 상대 안 해. 했습니다. 그게 시장을 나누는 전략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목표 시장이 나오는데 스타벅스는 20대, 30대의 젊고 활동적인 층만 공략하겠다라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40대 분은 스타벅스에 안 가고 스타벅스도 안 가요. 여러분이 스타벅스 안 가는 이유는 간단하죠. 아니 무슨 커피값이 뭐 4,000원, 5,000원. 저도 이 따금 먹는데 우리 직원들이 젊은 친구 좋아하는데 제일 아까운 게 뭐 한 4,000원짜리 커피를 사가지고 들고 나와서 먹는 거 무지 아깝거든요. 한데 20대, 30대 젊은 층이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4,000원, 5,000원 내고 커피 한 잔 먹으면 반나절 내내 노트북 들고 가서 놀아도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앞에는 아침에 요즘은 옛날에는 점심 먹을 때는 대충 나가고 점심 먹고 나오고 두 차례를 바뀌었는데 요즘 양치족은 아침에 와가지고 노트북 놔두고 잠시 밥 먹고 다시 오후까지 있어서 좀 문제되긴 그래서 요즘 스타벅스가 너무 오래 앉아있는 그 스터디족이라는데 스터디족 때문에 골치 아프긴 한데 초반에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했습니다. 커피가 비싸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분들 갈 일이 없죠. 아니 뭐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커피 좀 나가지고 반나절 동안 쭉 치고 있어야지 원가가 빠지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정비샵도 이런 식으로 나는 젊은 고객, 나는 나이 많은 고객, 또 나는 예를 들면 여성 고객, 또 제가 아는 어떤 정비샵은 그 의사분만 주로 공략하시는 정비샵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사가 이게 차는 비싼 것 타면서 특히나 이제 그 개인 기업들이 차는 비싼 것 타면서 시간을 바빠가지고 이 남한테 맡기게 해서 그것 같은 경우는 아예 가서 차 가지고 와가지고 정비하고 갖다 주는 서비스까지를 하면서 홍보하기도 쉽다 그래요. 의사들 보는 전문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광고 내면 되는데 의사가 보는 전문지에 정비샵 광고 내는 거는 자기밖에 없대요. 바로 눈에 띄는 거죠. 아 정비샵 그러면 여기 그 새끼들 돈 최고 안 써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많겠죠. 리스하고 하는데 제가 한 건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하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목표 시장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스타벅스는 하여간 그런 작전을 짜가지고 뭐 최고의 품질과 문화를 만들어서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고요. 스타벅스가 성공하자 이제 여러분이 피해를 좀 보게 됐습니다.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소주가 달라졌습니다. 여기 서산에는 옛날에 소주가 브랜드가 뭐였죠? 소주가 지역별로 독점 사업이었거든요. 뭐 진로, 뭐 건복주, 뭐 모해 이런 식으로. 충청도는 어떻게 모르겠네요. 그리? 선양이었죠, 선양. 선양. 요즘 선양이 있습니까? 쭉. 이 뭐 김삿갓, 참나무통 뭐 해갖고 바뀌면서 이게 도수는 30도에서 요즘 뭐 17도, 16도까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소주가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스타벅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시는 자동차 정비업도 스타벅스 같은 생각을 한다면은 똑같이 엔진을 5만 원에 바꾼다가 아니라 나는 왜 50만 원에 안 될까 할 수도 있다는 예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스타벅스가 성공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시는 것 자체를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하는 거와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시는 정비업 자체를 제품과 가격과 홍보와 유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만 안 찍으셔도 교재는 제가 올려놓고 이것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마케팅을 한다 했을 때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7가지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7가지는 무리고 한 2가지 정도만 기억하실 수 있어서 2가지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억의 법칙입니다. 시장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걸 제일 먼저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산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하는 정비샵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영창공업사. 영창공업사요? 역시나 요즘도 하고 계세요? 네. 예. 그 끝났지. 저거 명의 바꿨으니까. 한데 그 운전자 입장에서 이 서산의 가장 유명한 자동차 정비샵 그러면 또 정비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예? 최고 유명해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자동차 정비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건 뭐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안 따지는 거죠. 한데 서산에서 운전자가 정비샵 그러면 어디가 딱 떠오른다 하는 게 고객의 기억 속에 맨 먼저 들어가는 중요한 얘기죠. 아까 1, 2, 3, 4, 5 화장실 있었는데 화장실 그럼 5번 딱 들어 5번 가겠죠. 하는 기억의 법칙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옥사기인데 옥사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회사 이름? 신분. 예, 신도리코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록스, 캐논 그게 나오더라고요. 한데 여러분이 이거 사전 찾아보시면 카피 머신 이꼴 제록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록스가 회사 이름인데 보통명사가 된 거죠. 그냥 꼭 국산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여러분이 스캐너를 전부 다 하이스캔을 그냥 이야기했거든요. 네. 예. 제가 헷갈린 게 이따금 정비샵 가는데 어느 정비샵에서 뭐 기능을 이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 했더니 직원한테 야 그거 하이스캔 갖고 와봐 했는데 갖고 온 거 보니까는 GIT의 오토마스터더라고요. 사장님 이건 하이스캔 아니고 오토마스터죠. 우리는 하이스캔이라 그러는데요. 스캐너의 보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캐너 그러면 하이스캔, 서산의 정비샵 그러면 여러분 정비샵 이름 읽도록 한다는 게 고객의 기억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옥사기 그러면 제록스, 콜라 그러면 어디 뭐가 떠오르죠? 펩시. 예, 따라서 요즘 실제로 펩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자동차 그러면 어디가 떠오르죠? 벤츠죠. 벤츠?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현대자동차가 아까 자동차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운전자가 돈이 없으신 분들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떠오르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벤츠, BMW가 떠오르거든요. 고객의 기억 속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 돈이 좀 있으시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기억의 법칙에 의해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자동차 가지고서 벤츠보다 낫다라고 소비자한테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하니까는 자동차 정비 서비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떠오르게 한다라고 작전을 바꾼 거죠. 하면 아무리 벤츠가 차가 좋다 하더라도 애프터 서비스는 어찌됐거나 뭐 지점하더라도 벤츠가 전국에 한 30개 정도 되나요? 요즘 좀 늘어서 한 30개 정도 되는데 얼마 안 되고 거기에 뭐 예약해야 되고 부품비비 사고 한데 현대자동차 한 2,000개 정도. 자동차 정비 서비스 그러면 현대자동차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고 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정비 서비스로 고객 교육 속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우신 거죠. 현대자동차가 나는 걸 보는데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는 차 잘 만들기보다 자동차 정비를 굳이 수입차나 다른 경쟁사보다 잘해서 수입차 마켓시어를 따라잡으려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힘들게 했고 그게 이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의 기억의 법칙에 대한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 주제 갖고 제가 1시간씩 떠들었던 건데 오늘은 1시간 만에 한 여러 개 주제를 하니까 걱정스럽긴 한데 두 번째는 이제 서산에 있는 정비샵 그랬을 때 우리 정비샵 딱 돌았을 때 그 다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는 거죠. 집중해보죠. 아까 제가 고객이 원하는 것 해가지고 뺑 불러가면서 무지 많은 좋은 이야기 해놨습니다.
뭐 품질도 좋고 친절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고객한테 전화를 무조건 하시거든요. 청결도 하고 친절도 하고 기술도 하고 값도 싸고 뭐 폭발을 준 거죠. 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단어를 고객한테 넣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한 단어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한 단어만 선택해가지고 고객한테 넣으십시오 하는 게 집중의 원칙입니다. 그 한 단어라도 넣으면 성공한다는 거죠. 이 앞에 앉아서 질문한 두 번째 사장님, 혹시나 사장님 정비샵을 방문했다 하는 고객이 사장님 정비샵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 참 좋겠다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친절했다, 값이 샀다, 기술이 좋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중에서 기술이 좋았다 이렇게 뭐 당황스러우시는데 아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가 이 단어만 집어넣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손님을 상대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테니스 뭘 봅니까?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네? 라스베가스 뭐예요? 선진화된 방법. 선진하게. 좋습니다. 예. 역시나. 네. 이 애플, 그러면 고객이 떠오르는 단어가 새롭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하다, 창조적이다. 해서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제품 만들었다 그러면 항상 줄 쫙 서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애플에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물건을 또 만들었다. 그 새로운 물건을 처음 하는데 내가 줄 서서 구입하는 역사적인 사람이 되겠다 해서 줄 쫙 쓰는 겁니다. 새롭다 하는 이야기죠. 선진. 그런 사례로 기아 자동차는 내세운 게 스마트 정비입니다. 스마트, 우리 사장님 라스베가스식으로 선진화된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회사 이미지가 다르죠. 자동차를 디자인하면서 현대자동차는 이제 중화하면서 신사적인 타겟으로 하고 있고 기아자동차는 역동적이면서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자동차는 젊은 취향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스마트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스마트화로 모바일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비 서비스를 고객의 계획 속에 심는데 현대자동차는 고객을 VIP로 설계했다. 기아자동차는 아주 스마트하게 했다. 하는 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자동차도 너무 많은 것을 고객한테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뭐 10단어, 5단어 하지 마시고 한 단어만 뭐 사장님이 무지 멋있어, 무지 친절해, 뭐 무지 깔끔하게 서비스해서 한 단어라도 고객의 기억 속에 심는 것을 연습하시는 게 집중해 주십니다. 제가 뭐 7가지 법칙을 다 이야기하면 이걸로도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다음 금방 가죠. 분할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였지만은 그 다음에는 쪼개진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카브레타 차 고치는 거다 하나였지만은 지금은 케미컬도 있고 그 전자제어도 있고 또 수입차도 있고 뭐 앞으로는 아마 그 IT나 자동차에 들어간 스마트폰 고치는 것도 하나의 분야가 될 겁니다. 했을 때 그 분야를 고려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GM은 뭐냐면 옛날에 미국 차는 크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 차는 지금도 크긴 하지만 GM 플라이스가 다 컸는데 이 GM이 한 방에 날아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유럽 파동 때 석유값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자동차에서는 영원히 미국의 석유값은 물보다 살 줄 알고 연비가 좋거나 말거나 간에 하여간 차가 엄청나게 큰 차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기름값이 폭등해버리니까는 미국의 운전자가 GM차 하나도 안 사거든요. 그때 미국 시장 공략한 게 소형 일본 차들이 쫙 들어가니까 와, 그 비싼 기름값에 경제적인 차 해서 GM이 한 방에 날아가요. 만약에 그때 GM이 그런 걸 예측해가지고 지금같이 조그만 차, 큰 차를 쫙 했다면 미국 시장은 그렇게 뛰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막연하게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업입니다라고 생각하다가는 이게 어떤 사람은 케미칼 전문, 어떤 사람은 전자제어 전문 쫙 전문화돼서 치고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게 하는 게 분할의 법칙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 만든 카메라인데 환상적이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모바일, 인터넷, 핸드폰 보안. 아마 이제 2015년도에 애플 아이폰이 현대자동차 이런 거 스마트에 들어갑니다. 하면은 그때 좀 들어갈 만한 스펙을 제가 2000년도에 다 만들어서 넣었거든요. 환상적이에요. 한데 저는 성공 못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런 거 다 빼고 내비게이션만 해가지고 집중했었다면 제가 아마 떼돈 벌었을 겁니다. 제 다음에 싱크웨어가 제가 사실 이 디지털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OEM 다음에 처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싱크웨어가 PDA 내비게이션 하다가 자동차로 옮겨가지고 대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한다 하는 게 영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차 고치는 거 모든 걸 다 한다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하는 게 하나의 법칙입니다. 원본의 법칙은 마케팅 여가는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작전 짜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효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이제 뭐 쿠팡이나 이런 쪽에 할인 쿠폰 팔아가지고 하는 부분. 처음 한 번은 손님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그런 손님은 값 사지 않으면 안 온다 하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생의 법칙인데 얻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다의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이따만한 큰 고기 잡으려면은 거물망도 대충 이 정도 포함해야 되겠죠. 이따만한 큰 고기 잡으려는 어부가 거물망이 방금 촘촘한가 하면은 당겨지겠습니까? 거기에는 큰 고기도 있고 조그만 고기도 있고 잡초도 있고 해갖고 힘들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뭐 수입차로 돈을 벌고 싶다, 케미컬로 돈 벌고 싶다, 전자제로 돈 벌고 싶다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할 만큼 다른 부분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죠. 나는 수입차라도 돈 벌고 싶지만은 한국차라도 기본을 해야지 하는 순간 수입차를 돈 제가 2월달에 교육하면서 저기 부평 쪽에 수입차로 꽤 돈을 버시는 정비샵을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제가 뭐 정비샵은 자주 가는데 또 수입차 한다는 정비샵도 가보고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수입차가 18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 정비샵이 큰 데가 아니고 그 셀이라고 그러죠. 리프트 3개 있는 정비샵. 리프트 3개 있는 일반적인 정비샵인데 수입차가 18대. 내가 일부러 헤아리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희 교재에 있는데 리프트 3개의 세대 올라가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만 수입차 세대 들어가 있고 해서 정비샵 안에 수입차가 6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샵 쪽 도로변에 6대가 주차 있고 건너편에 6대 주차해가지고 그 앞에 내려가 그냥 수입차 주차 떼돈 벌더라고요. 목표가 한 달에 1억 매출인데 제가 한 2월달에 갔을 때 한 7천 정도 했는데 문제는 직원 2이가 있는데 직원을 한 4명 정도 뽑았으면 좋겠는데 직원이 없대요. 하고 있는 직원도 뭐 사장님 마음은 저녁 9시까지 야근 수당 줘서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7시 넘어가면은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도망갈까봐 그냥 7시 하다 보니까는 일을 쳐내지 못해가지고 밖에 자시간 못해서 합니다. 다행히 뭐 저희 시합에 오시는 사장님들은 아예 그냥 이해하니까 합니다. 그래서 뭐 가봤더니만은 좀 뭐 한 1억 이하 차는 덮개도 안 덮고 그냥 채워놨어요. 그리고 한 뭐 2억 정도 되는 차는 그나마 지나가던 차가 스크래치나면 안 되니까 이게 덮개 씌워놔가지고 18개 그런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정비샵은 한국차 정비 아니에요. 또 이제 그래 원래 비결이 뭐냐면 수입차 정비하면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정비만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주 뭐 시간 많이 걸리고 비싼 정비는 웬만하면 안 하고 8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엔진 오일 갈거나 이제 가벼운 경정비 조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리담의 인생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굳이 유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차 정비는 안 합니다. 한데 아주 있다가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수입차 단골 고객이 와이프 차가 한국 차인데 좀 고쳐줘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맞는데요. 한데 안 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한국 차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면은 수입차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정비샵의 작전에서도 희생의 법칙이 아마 필요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탄력받으면 가속이 붙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죠. 뭐 7가지 법칙이 있는데 제가 희망하기는 가장 중요한 2가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의 법칙. 서산에 있는 정비샵. 그러면 우리 정비샵이 떠오르게 하자. 그런데 우리 샵이 떠올랐을 때 그 다음에 단어를 뭘 할 거냐. 아, 사장님이 무지 젊었어. 기술이 뛰어났어. 값이 샀어. 무지 차를 잘 고쳤어. 하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마케팅, 실제 마케팅에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법칙이고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 산업 전망을 제가 2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부산에 잘잘모라고 정비샵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우차를 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을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올해 정비샵하고 문 닫으실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여러분이 올해 돈을 벌려면 올해 뭐가 돈 낸다는 걸 알면 돈 벌겠죠.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뭐가 돈 된다 하는 거를 여기 사장님이 아실 정도 되면 44,000명의 다른 정비샵 사장님도 대충 알겠죠. 한데 여러분이 앞으로 5년 뒤에도 정비샵을 해서 돈 벌고 싶으면 5년 뒤에 뭐가 돈 될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지. 또 나는 10년 뒤까지 정비샵 할 거다. 그때 진짜 뭐 지금은 고생하더라도 그때는 대박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10년 뒤에 과연 이 자동차 정비업이 뭐가 돈 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지. 지금 현재 뭐가 돈 된다는 건 누구나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돈 된다는 수만 돈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 뭐 케미컬이 한 몇 년 전에 떴다가 깔아졌다가 요즘 다시 뭐 워낙이 하는 게 없으니까 케미컬이 또 뜨는데 이제는 케미컬을 해도 별로 돈 된다라는 이야기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한 뭐 4, 5년 전에 좀 돈 된다 했는데 또 요즘 뭐 일부 지역에서는 커먼웨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서서히 뭐 전 깜짝 놀란 게 커먼웨어 테스트기가 그 기회만 사면은 커먼웨어 재생해 주는 거 했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재생을 하시는데 처음에 뭐 몇 분이 재생할 때는 비쌌죠. 뭐 40만 원, 50만 원인데 요즘은 재생한 게 뭐 맞은 5만 원에 날라다닌다. 뭐 차별화 안 되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커먼웨어 재생을 하고 있어요. 했을 때 이제 제가 전망을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돈을 못 벌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 돈을 벌려면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이 하시는 법이 어떻게 바뀔 거다를 알고 남들은 준비하지 않을 때 지금 준비하면은 그때 가서 1등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아니고 2014년 자동차 산업을 제가 이제 2월 달에 전망을 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한국경제 1월 13일 나온 이야기인데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키워드는 친환경 스마트업 무인이다 하는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인용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인 자동차는 스마트 자동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흐름은 친환경 자동차와 스마트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여러분이 정비에 대한 계획을 잡으신다면 친환경 자동차나 스마트카하고 일치하는 쪽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갈수록 돈 벌기가 쉬워지실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내가 하는 게 친환경도 아니고 스마트카도 아니고 영 반대쪽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그 실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제 애플카나 안드로이드카가 나온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야기하고 나서 4월달에 파리 모터쇼에서 현대자동차가 애플 아이폰을 자동차에 탑재해가지고 2015년 LF 소나타에 출시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2015년식 같으면 올 10월달쯤 되면 나오기 시작하죠. 쉽게 올 10월달에 나오는 내년 LF 소나타는 차 안에 아이폰이 달려 나온다. 또 그랬더니 오늘 기사 들여보니까는 키아 소울에는 구글 갤럭시 폰이 달려서 나온다. 여러분이 생각하시 지금 이야기했던 게 1월달인데 생각보다 빨리 스마트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마찬가지로 제가 이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5월달 좀 시끌벅적했던 게 주행연비 문제가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제는 신차 연비만 재는 게 아니라 나오고 나서 1년 뒤 주행연비 재겠다 하는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1년 뒤 주행연비 재는 것 때문에 내년쯤에는 자동차 정비가 좀 소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태까지 제조사가 신차 연비만 맞췄기 때문에 출고할 때는 그 ECU 프로그램을 연비만 좋게 하고 가속 성능을 그냥 낮춰버리거든요. 쉽게 엑셀 아무리 밟아도 확 안 나가면 연비 좋아지죠. 해서 이제 신차 딱 나오고 나서 하면 이제 소비자 불만하죠. 이 차는 뭐 출력이 좋다는데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요. 그러면은 리콜 해가지고 ECU 프로그램을 이제는 연비를 낮춰버리면서 가속 성능이 무조건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복귀를 안 해주죠. 하면 그걸 아는 젊은 친구들은 연비 딱 빠지면서 그걸 다시 이제 바꾸시켜달라 하는데 직영에 가도 그걸 다시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우리 신단계에서 옛날 리프로그램 데이터 다시 넣을 수 있는 거 뭐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저희가 사실 기술은 있지만은 그 리프로그램 데이터를 함부로 우리가 유통하면 그건 뭐좀 문제되긴 하는데 한데 이제는 1년 뒤에 딱 주행연비 쟀을 때 그렇게 신차 출고해가지고 가속 성능 높이기 위해서 연비 팍 떨어뜨린 차는 그대로다. 그럼 이제 또 1년 뒤에 주행연비 재기 직전 돼가지고 또 리콜 해가지고 바꾼다 만다 아마 소란스러워질 겁니다.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친환경 문제 때문에 자동차 정비 산업이 영향을 받는 거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친환경이나 스마트에 대한 사례는 제가 꽤 2월달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뭐 흐름에 관한 거고 마케팅하고는 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제만 더 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3월달 교육입니다. 제가 이 3월달 교육하면서 사실은 교육 참가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제가 고문했다고 생각했는지 그다음부터 제 교육을 사나오시는데 이 실제로 한번 마케팅 사례, 마케팅을 해보 작전 짜보자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동차 거친 경력은 뭐 10년, 20년 되는데 사실은 마케팅 계획을 짜본 적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하기 그래서 좀 컨닝을 하자 해서 컨닝을 좀 해봤습니다. 2008년도에 그 카멘샵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5천만 원 투자한 프로젝트인데요. 20개 정비샵이 사장님도 처음 했었어요. 예. 네. 뭐냐면 앞으로 자동차가 고장을 보시는 건 갈수록 줄어든다. 이제는 자동차 정비를 관리로 바꾸자. 그럼 현재 고장으로 먹고 살던 정비샵이 5천만 원 들여서 관리로 바꾸면 얼마나 밝혀질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개 정비샵에서 한 정비샵당 5천만 원 투자. 2008년도에 5천만 원 같으면 지금부터 꽤 큰 돈이죠. 투자해가지고 올 교환기 갈고 장비를 쫙 갈고 케미컬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전부 다 재고 딱 들여놓는데 한 정비샵당 5천만 원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해봤더니만은 고객 수나 방문 수는 차이 없는데 등의 항목수가 좀 늘어났다. 이건 이제 결과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수는 똑같지만은 평균 정비 단가나 객 단가가 높아졌다. 하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관리 매출, 수리 매출을 알아서 쉽게 수리 매출이라는 거는 고장을 수리하는 매출이고 관리 매출이라는 거는 고장하고 상관없이 뭐 오일 간다거나 케미컬 처리한다거나 하는 부분인데 2008년도에는 관리 매출은 20개 정비샵 합계가 36% 13억이었는데 그리고 그 수리 매출이 23억에서 거의 한 2배에 가까웠죠. 한데 2년 프로젝트 진행하니까는 2010년도에는 관리 매출이 주도는 아닌데 관리 매출이 수리 매출만큼 됐다. 그래서 20개 정비샵 평균으로는 관리나 수리가 됐었다. 그래서 성공이었다. 한데 이제 제가 2014년도에 교육을 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통계적으로는 34대 65 해가지고 하던 정비샵들이 평균적으로 50대 50이 됐지만은 모든 정비샵이 똑같을까? 분석해본 게 정비샵별로 기술이나 영업이나 위치를 바꿔서 A, B, C, D 등급으로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이제 각 정비샵을 기술이 중간, 영업이 최고, 업소 위치 하면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차 고칩니다 하지 말고 전문화 하라는 게 뭐냐면 관리 매출만 하더라도
2008년도 기준으로 엔진오일 간다, 부동액 간다, 미술 간다, 에어컨, 기어오일 이런 첨가제, 수리 매출도 기계적인 부분, 미션, 전기전자, 배터리 무슨 안 하는 거죠. 나는 이거 전부 다 해. 전부 다 1등이다. 하지 말고 나는 관리 매출 중에서 이런 거, 수리 매출 이런 거 하십시오 하는 뿐이고, 이 프로젝트 취지는 수리 매출의 비중이 큰 거를 관리로 바꾸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뭐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제 교재를 보시고요. 해봤더니만은 기술이 A고 영업이 A고 업스위치가 안 좋은 쪽에서는 이 수리 매출이 초반에는 수리 많이 했는데 이 경비샵은 관리 매출이 수리 매출보다 2년 뒤에 높아졌다. 그죠? 그러니까 역전시킨 거죠. 매출 비용은. 그 다음에 이제 업스위치, 그러니까 위인 경우는 거의 따라가는데 역전을 못했다. 그래서 해보니까는 기술이 떨어지고 영업이 우수하신 분은 훨씬 빨리 역전하고 영업이 떨어지신 분은 좀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20개 정비샵이 평균적으로 해서는 성공했고 또 대부분 다 성공했습니다. 해서 5천만 원 투자한 가치가 있었다 한쪽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실 것이 이 효과 자체가 똑같지 않았다는 거죠. 기술이 얼마나 있느냐, 영업이 어떠냐, 위치에 따라서 개별 효과가 달랐고 보통 생각하실 때는 기술도 뛰어나고 영업도 뛰어난 분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기술은 B등급이고 영업이 A등급이신 분이 가장 변화가 많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작전 짜고 변화하는 데는 꼭 기술이 1등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술 A등급이신 분은 수리만 해도 먹고 사니까 또 절실하지 않죠. 근데 기술이 나보다 떨어지다 하는 분은 영업으로 어찌됐거나 절실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관리 매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하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는 거고 꼭 변화에 대한 대응은 기술 경쟁력보다 영업 경쟁력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의 경쟁력에 맞게 품목을 선택과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이건 엔진 오일 매출이 그냥 대부분이에요. 엔진 오일 교환 전문점 이런 식이죠. 여기에 이게 쭉 퍼져 있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고 이게 막대기가 뭐 기계적인 거 타이어 높을수록 좋다는 거죠. 앞으로 생존할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그거 전문점이다. 가장 차이가 뭐냐면 막대기가 이제 조금 그렇게 쫙 있는 거. 나는 전부 다 잘해인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1등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 작전을 한번 짜보십시오 하는 사례 분석을 제가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2008년도, 10년도에는 수리정비에서 관리정비로 변신하는 게 필요했는데 지금도 똑같은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정비샵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갈수록 자동차 고장을 안 나니까. 두 번째는 나는 관리정비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고객이 관리정비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겠죠. 근데 뭐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 자동차 고장나야 정비샵이 오지 뭐 평상시에 다니다가 내 차 케미칼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고서 오는 고객 없으면 빵이죠. 하고 이제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까지는 뭐 그렇게 하시더라도 세 번째로 내 고객이 고장 수리할 때는 뭐 우리 정비샵이 가장 가까우니까 꼭 나한테 달렸는데 관리 정비할 때 나한테 안 오면 빵이죠. 예를 들면 타이어 갈 때 됐는데 뭐 내 단골 정비샵 갔더니 한 20만 원 정도 붙었는데 인터넷 두드리니까 타이어 다리에 15만 원에 뭐 타이어 종이 다 포함. 그러면 굳이 타이어 가려고 먹고 가야겠다. 또 뭐 엔진오일 가는데 우리 사장님이 있으면 출석 5만 원 딱 붙여놨는데 인터넷에 뭐 엔진오일 쿠폰 받더니 3만 원. 그럼 좀 안배받치게 하지만은 뭐 보장도 아닌데 쿠폰 사서 안배받쳤어요. 하는 일 없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카멘샵 20군데가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변신에 성공했다 하지만은 그게 여러분이 지금 현재 5천만 원 투자했을 때 똑같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고민하는 거죠. 갈수록 수세는 보장이 아니고 관리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고객을 바라고 자동차 OEM도 고객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4월달부터 커넥티드 마케팅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제는 차 고치는 것보다 항상 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넥티드라는 영어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연결해서 마케팅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는 2006년도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오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안에 통신을 깐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뭐 하고 노는지를 오젠 센터에서 다 알게 된 거죠. 하는 게 2006년도고, 근데 이 오젠이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통신하다 보니까 통신비가 그 당시에 한 11,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한때 운전자가 차 사면서 뭐 자기가 별 효과할 수 없는 서비스를 한때 11,000원 그러면 아무도 안 하니까 현대자동차가 1년간 통신비를 대신 내줬습니다. 공짜. 그리고 1년 뒤 되니까는 이제 통신비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 고객한테 99% 고객이 다 해야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필요해서 고객들, 물론 이제 운전자가 말로 하면은 그 당시 내비게이션 목적지 안내를 해줬습니다. 요금 따로 받고 통신비. 해서 오젠 서비스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나온 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오젠 서비스와 블루링크가 나오죠. 자동차를 위한 통신비는 운전자는 안 문다. 그러면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만은 전화기 이용해서 통신합니다. 해서 2011년도부터 여기 스마트폰 공용 프로그램을 깐 오젠이나 블루링크가 나왔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대자동차 유심히 들으면 사실 실패했거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려면 운전자가 차 탈 때마다 이 스마트폰에 블루링크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잖아요. 한때 뭐 운전자가 고지고대로 탈 때마다 블루링크 돌려갖고 자기가 뭐 하고 있다는 거를 현대자동차 보고할 운전자 하나도 없거든요. 하니까 그냥 마케팅으로 해서 그냥 했는데 실패. 기아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오젠은 못했지만은 유보 서비스가 해서 2010년도에 시작했지만은 사실은 유보 모듈을 한 2,000개 정도 찍어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안 팔린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가 2,000개 납품했는데 추가 주문이 아직 없었다. 한 정도거든요. 한쪽으로 성공적이지 못했지만은 어찌됐거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고객을 항상 관리 정비를 할 수 있게 묶어놓는 쪽으로 시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기아자동차가 2010년도에 스마트폰에 벌써 이런 휴대폰으로 자동차 관리하는 앱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토케어, 뭐 여러분이 관심 있을 만한 주행정보나 뭐 소음까지 전부 다 2010년도에 벌써 다 발표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타는 아반떼부터 이런 모칩이랑 차량 진단 모듈로 해가지고 이런 제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경현대까지 2011년도에 공급했고, 그리고 블루링크의 이런 환상적인 서비스를 201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한데 성공 못했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여기 이 서비스 보면 환상적이죠. 뭐 키 까먹었는데 원격으로 문을 열어줘가지고 타서 시동 걸리게 한다. 환상적이죠. 여기에 뭐 도로 주행 지원, 뭐 고장 자동 체크, 고난 차량, 더 동화되는 차량 정비, 내비게이션 쫙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프로그램만 돌리면 다 되는데, 문제는 운전자가 이 스마트폰 블루링크 프로그램을 실행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한데 2015년부터 달라졌고, 이제 2015년도에는 이 아이폰이 자동차에 딱 들어갈 겁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 이 블루링크 프로그램이 딱 들어가서 시동 키면 운전자가 실행시킬 필요 없이 자기가 그냥 알아서 블루링크를 켜요. 그럼 이제는 차 안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된다 하는 게 2015년도에 블루링크 프로그램.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K8에서 2010년도부터 차량 갤럭시로 진단 프로그램도 하고 유보라 해서 이 고치,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스마트폰과 이런 모듈을 해가지고 유보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진단만 했는데 이제는 이런 뭐 공조제어, 도어 개폐, 주차 위치, 블루링크 같이 환상적인 서비스를 다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고객을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기아 자동차랑 묶어놓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게 뭐 여러분하고 경쟁되는 자동차 정비 수익 올리겠다가 아니라 다음에 신차할 때 고객이 도망가지 않고 현대차, 기아차 사게 그때까지 묶어놓겠다는 이야기. 리커넥티드 마케팅. 그래서 현대 기아 자동차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도 사실은 커넥티드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오토큐나 블루는 뭐 현대기아 자동차 알아서 해주니까 아이스캔을 사용하시는 정비샵을 대상으로 커넥티드 마케팅을 카빅스가 하는데 이제 그런 커넥티드 마케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 전략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도 이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직영 정비샵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강점이 고객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라고 생각해요. 운전자가 직영정비 시작 가면 사장 누군지 전혀 모르거든요. 사장님 나와서 인사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뭐 접수데스크 가면 아가씨가 인사하고 차 접수해가지고 그냥 배정을 할 뿐이고 하는 게 강점이고 여러분 약점은 브랜드 인지도가 많고 투자 이력이 없고 한데 여러분한테 기회일 수 있는 부분은 이 CBS라 해서 컨디션 베이스 서비스 그러니까 이 엔진 오일 10,000km면 무조건 가라 하는 항목들이 증대되고 있는 거죠. 저희 진단기를 오일 리셋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이 많은데 수입차 요즘 벤츠 BMW는 엔진 오일을 뭐 예를 들면 10,000km 만에 안 가면 고장 경고등이 뜹니다. 그럼 운전자 입장에서 고장 경고등 뜨면 겁먹죠. 옛날 같으면 10,000km 무시하고 막 15,000, 20,000이었는데 하면 정비샵 와서 가는데 달고 나서 갈았다라고 리셋해줘야 할 경우도 있거든요. 강제로 그러니까 엔진을 갈아라는 항목들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기회입니다. 또 이제 갈수록 연비가 중요해져가지고 연비 관리한다 그러면 자동차 정비를 제대로 해야 연비가 잡히죠. 하면 여러분한테 기회입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하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위협이 될 수 있죠.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는 자동차가 한 대 만들어져서 폐차할 때까지 나오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자동차 제조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자 보정 기간 안에는 책임져 줄게.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뭐 1년에 뭐 1톤씩 나와야 된다면 우리가 하자 보정하는 3년 기간은 1톤씩 해줄게. 근데 하자 보정 끝나가지고 딴 데 가는 거에서는 우리가 1톤 나오는지 2톤 나오는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폐차 때까지 매년 1톤씩 관리할 것 같으면 하자 보정 기간을 5년을 연장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신차 사가지고 한 번 차 갈 때까지 평균 타는 기간이 통계도 4.8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조사가 하자 보정 기간 5년 연장해버리면 웬만한 고객들 신차 타가지고 팔 때까지 하자 보정 기간이라는 거죠. 그럼 솔직히 중고차로 사신 분은 정비하는데 큰 돈 투자 잘 안 합니다. 어차피 차에 큰 돈 안 쓰려고 중고차 했기 때문에 웬만큼 고장나도 그냥 타거든요. 하면 애프터마켓 정비하는 거죠. 하는 게 연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잘못하면 그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항상 양면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카메라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건 카메라에는 이런 카빅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래서 2월 달부터 이제 그 블루링크 광고가 아니라 블루 멤버스라 해가지고 고객이 항상 우리랑 같이 멤버다 하는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넥티드 마케팅. 예, 뭐 진도가 반나가지 못했지만 시간이 많이 통과했으니까 5분 정도 쉬었다가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4월 달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정비샵 마케팅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네 슈퍼에서도 빅데이터로 마케팅을 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제가 소재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았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동네 슈퍼에서 팔리는 물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왔더니만은 고급 주택가에서는 건강식품이 1등이고
서민주택가에서는 커피 믹스가 1등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정비업으로 비유한다면 고주택가 근처에 계시는 정비샵은 수입차나 대형차 하셔도 되는데 서민주택가 근처에 있는 정비샵 사장님들이 수입차나 대형차로 돈 벌겠다 했을 때는 그런 손님이 안 온다 하는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네 숍도 이러니까는 정비샵도 충분히 빅데이터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 만하다는 예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이런 블링커를 활용해 사실은 고객한테 서비스 해준다 하면서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제가 듣기로는 현대해상에서 열심히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제대로 안전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현대해상에서 보험료 할인을 이제 앞으로 몰래 해줄 겁니다. 블링커에 의해서 데이터가 모으는 것들을 하는 게 데이터 마케팅이고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전자의 성향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번에 차 바꿀 때 이번에는 좀 더 사양향 하시죠. 이번에는 좀 더 SUV를 하십시오. 취향 보시니까 좀 운전하시는데요 하는 걸 하는 게 빅데이터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에서도 카빅스라는 단말기를 해서 유보나 보험사나 영상 블랙박스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4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빅스는 데이터 블랙박스다 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8월 1일부터 저희가 출시하려고 제가 사실 요즘 많이 바쁩니다. 제가 희망 캠프는 19일 끝났지만은 그 다음부터 이 아이스캐너를 출시하는 거 마무리하고 제가 타고 온 차에도 사실 이거 데이터 개척하느라고 열심히 지금 데이터 모으고 있는 중인데 어찌됐거나 저희가 8월 초에 저희가 이제 출시합니다. 장기적으로 하려는 것은 이런 차량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보험사에 운전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주행한다는 거, 여러분 정비샵에는 그런 주행 진단 데이터, 주행 기록 데이터를 주고 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판매하는 쪽으로 카빅스를 하겠다 하는 게 카메라라 생각하는 쉽게 기아자동차의 블링크나 기아의 유보나 현대자동차의 블링크랑 대응하는 서비스로 저희가 카빅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까 5개 화장실을 비우던 거를 제가 정비샵으로 바꿔봤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서산에는 자동차 정비단지가 따로 없죠. 서울 같으면 정비단지가 풍동에 몇 개 있는데 그 운전자가 딱 입구로 들어갔을 때 신차다, 하자 보증 기간이다 하면 그 운전자는 보면 하지 않고 직영 하자 보증 수리 정비샵으로 가겠죠. 그리고 아까 타이어를 값싸게 가겠다 하는 고객은 타이어 전문점으로 가겠죠.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보험 출동 정비할 일이 있다면 보험 출동 정비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고객을 결국은 이 5개의 정비샵들이 나눠 가진다 했을 때 여러분이 속한 이 그룹은 어떤 거를 고객한테 내세울 겁니까? 아까 서산의 정비샵 그러면 이렇게 그 정비샵 그러면 어떻다라는 건데 하는 거 이제 카메라에는 이런 카빅스라는 차량 빅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정비샵으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카빅스를 시작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5월달부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마케팅을 합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다 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대부분 제 교육 들으시는 분이 아이스캔을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이왕 투자한 아이스캔을 활용한 마케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캔 사용법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스캔 관련된 부분 중에서 마케팅에 관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2회차 교육에서는 아이스캔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기능에서 아이스캔은 말 그대로 정보와 진단과 카케어, 광고,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한데 많은 분들이 진단기는 스캐너 진단만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카메라에서는 지금 현재 정비샵에 필요한 것은 진단기가 아니라 이런 고객들을 연결해서 관리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거를 새롭게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아이스캔으로 하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로 고장 코드인데 제가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고장 코드 자동 검색을 꼭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현대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OEM 진단기를 보여드릴 건데 거기 보면은 이런 고장 진단 시스템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누르면은 싸라락 고장 진단이 한꺼번에 다 됩니다. 차례대로 하는 걸 보시던 분이 겁도 없이 아이스캔에서는 저런 기능 안 됩니까? 근데 우리 사실 가능하거든요. 하고 이제 요즘 전자지역 장치가 꽤 많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한 32개까지 나오고요. 벤처 신형은 78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옛날에 하이스캔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12개 다 있을 때 통신 오픈하고 진단하고 나오고 오픈하고 진단하고 나오고 12개 시스템 하려면 한 30분 걸리죠. 여러분이 안 하시죠. 근데 아이스캔에서는 그거를 고장코드 자동 검색하면 한꺼번에 쫙 하면서 신차여가지고 뭐 시스템이 많을수록 캔 통신이니까 빨리 끝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좀 샵을 몰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는 일산에 이제 카멘샵이 있어요. 제 단골 정비샵인데 그분이 아직까지 하이스캔을 사용하시거든요. 한데 제 차가 TG인데 우리 애들이 진단기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는 아주 뒤쪽에 이상한 시스템 쪽에 에러가 있어요. 캔 통신 에러. 그래서 제가 타이어 관련하고 일부러 이제 사장님한테 내 차에 고장 코드가 있는 것 같은데 진단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제 ECU 진단하고 TCU 따라드리면 사장님 고장 코드 2개나 떴습니다 하고 나한테 이야기가 들었고 우리 애들은 그 6개나 있다 하던데요. 그걸 꼭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스캔 갖고서 쫙 훑었는데 다른 정비샵에서 뭐 하이스캔이건 IDS 볼드건 뭐 12개 있는 시스템 다 붙으려면 귀찮잖아요. ECU, TCU 해가지고 고장코드 놓쳤는데 여러분이 쫙 붙었을 때 다른 정비샵에서 못 빨리해도 고장코드 딱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대도가 바로 올라가는 거죠. 또 거꾸로 여러분이 아이스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코드 자동 검색 안 해서 그냥 예전같이 ECU, TCU만 딱 했는데 그 옆에 뭐 다른 아이스캔 사용하신 정비샵 가서 쫙 훑었더니만은 얘 고장코드 잘 알아듣다. 여러분 바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고장코드 자동 검색을 하십시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등록을 꼭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 차량 등록 기능을 저희가 10월 달에 여기 뭐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요. 예전에 하이스캔이나 IDS 골드 같은 경우 차량 등록을 할 수가 없죠. 한데 이제 좀 이따 제가 현대차 OEM 진단기를 보여드릴 건데 차량 번호가 날라오면은 자동으로 시스템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차량 번호 등록 관리를 안 하면 차량 번호 받아본도 꽝이죠. 하기 때문에 이 차량 등록 관리를 꼭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아이스캔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기를 작성할 수 있는 뭐 어떤 진단기 열심히 카페에 올리시는 분은 그 진단기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뭐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스캔에서는 그런 이제 소셜 네트워크나 마케팅 시장이기 때문에 진단기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주행 기록도 요즘 센서 값이 뭐 100개, 200개 막 나오죠. 이번에 들어간 기능이 차마다 뱅커 1, 2, 3, 4에서 4개 나눠진 거를 한꺼번에 다 보는 기능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200개 되는 센서 값이 한꺼번에 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좀 차를 고수 정비하시는 분은 차 처음 정비샵 왔을 때 한번 센서 값 쫙 훑어나갔고 다음에 뭐 차 이상하다 했을 때 쫙 훑어가지고 2개 값 쫙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서 값 전체를 보는 기능을 넣어놨으니까 활용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에 그래프를 넣어서 보고서 작성하면 있어 보입니다. 뭐 숫자로 고장 코드 나왔으면 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고장 코드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보고서 작성한 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그걸 운전자가 볼 수도 있고 이거를 운전자한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활용하셔서 마케팅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장 코드가 떴을 때 여기 누르면 제조사 정비 정보가 나오고 마케팅 정비 정보가 나옵니다. 두 가지 꼭 활용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조사 정비 정보는 여러분이 일반 정비업이긴 하지만은 현대자동차가 차를 이렇게 고치라는 방법에 따라서 차를 고칩니다.
믿어도 됩니다 하는 거로서 보여주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케팅 정보는 애니메이션이나 쉽게 해놨거든요. 여러분이 고객 상담하실 때 여러분이 아무리 전문적인 이야기 해봤자 잘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한번 마케팅 정보 보면은 고장난 부품 사진, 이게 고장났을 때 이런 사진이 나오니까 활용하십시오 해서 고객의 눈높이로 마케팅하고 상담하십시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보고서 부분에 실제로 보고서 나오는 화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잡으면은 이런 화면이 다 나오고 체크하는 게 보고서 나오고 심지어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요기는까지 했는데 요즘 정비 잘 하시는 분은 사진 찍어서 정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진만 따로 주기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사진을 넣어달라 해서 저희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에 또 사진 2개 넣었더니만은 아니 나는 뭐 차 하나 들어오면 사진 18장 찍는데 2개씩 하니까 이게 9장 되니까 좀 너무 많다 해서 한 페이지에 6개까지 들어가게 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도 포함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카카오톡 다 사용하시죠? 한데 PC 카카오톡 사용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예, 꼭 사용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공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이 있으면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특히나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 다음번에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비보고서를 만들면 이렇게 아예 일부러 사진 방식으로 정비보고서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고객한테 보낼 때 뭐 이메일 보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있는 파일을 PC 카카오톡에 그냥 넣기 하면은 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뭐 보고서가 한 장이 됐건 10장이 됐건 쫙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무지 편하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칼라 인쇄비도 안 들고 이게 순식간에 고객이 볼 수도 있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결국은 이제 아이스캔이 컴퓨터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활용하십시오 하는 거는 아까 정비 사진 찍는 게 저기 예전에는 뭐 와이파이 카메라나 카메라로 찍어서 옮기고 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옛날에는 뭐 네이버 카메라 특별한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클라우드 디스크라 해서 엔드라이브 사용하는 분 계세요? 웬만하면 다음 것도 보세요. 하면은 요즘은 여기 일반 스마트폰으로 찍는 그 카메라로 딱 이렇게 찍으면 이게 자동으로 네이버 하드디스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PC가 네이버 하드디스크 그렇게 하면 딱 찍는 순간 정비보고서에 넣을 순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그냥 보고서 찍는 거예요. 컴퓨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활용하십시오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뷰어는 저희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문제 생기면은 저희 보육지원센터에 전화하면 보육지원센터에서 여러분 마우스를 막 움직이죠. 본격으로. 한데 이제 여러분끼리도 이것도 공짜 프로그램입니다. 하니까 뭐 또 카메라하고 상관없고 혹시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클릭하면 어떻게 되니까는 해서 여러분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끼리 소셜 네트워크 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소개한 기능입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현대 기아자동차가 새로운 OEM 진단기를 출시했습니다. GDS 모바일이라고. 혹시 기사 보신 분 계세요? 네, 저기 6월 초에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뉴스까지 나왔거든요. 볼까요? 현대기아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태블릿 PC 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차량 진단 장비 GDS 모바일을 개발했습니다. GDS 모바일은 현대 기아차의 차량 진단 장비 GDS의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장비로 9월부터 현대 기아차 서비스 본점에 도입됩니다. 기존 GDS는 대형 크기의 유선형 진단 장비로 동해 차량에서 별도의 자동 공간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새 장비는 동해 자료로 방위성이 향상됐습니다. 예, 저기 6월 달부터 해외에는 지금
국내는 지금 직영점에 9월달부터 판매될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그 카테크 잡지 7월호에 나온 기사 부분입니다. 보시면 진단기가 이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피 진단기를 제가 처음 2012년 출시했을 때 요 손바닥만한 진단기입니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진단기 그랬는데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의 OEM 진단기가 그만해졌습니다. 하고 이게 여러분 10인치 갤럭시 탭 아시죠? 10인치 삼성 갤럭시 탭입니다. 하는 게 진단기로 바뀌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양을 보면은 95년도에 제가 만난 하이스캔은 뭐 손으로 들고 다니는 도스 버전이었다 그러면 하이데스 웍스테이션은 출력기고 진단기는 아니고요. 2006년도에 GDS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진단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목적이었고 2014년도에 GDS 모바일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 블랙박스 기능이 위주다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은 지금 현재 GDS, 많은 분들이 GDS를 사용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직영점에 사용하는 게 GDS인데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하기 때문에 메뉴가 작습니다. 근데 이제 GDS 모바일은 10인치 터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큼직큼직한 메뉴가 되겠죠. 제가 지금 교육하는 게 한 11.4인치 플래시거든요. 이것보다 좀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가 카테크 4페이지 GDS 모바일 기사 다음에 실린 게 이 기사입니다.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가 스마트폰으로 내 차를 발견합니다. 이제는 자동차 정비가 모바일로 옮겨갔다 하는 기사를 같이 실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온 내용은 제가 늘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이렇게 관리한다 하는 내용인데 이제는 운전자만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직영정비샵의 정비사들도 갤럭시 탭이라는 모바일로서 차량을 관리한다라고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다. 기아 자동차가 이 GS 모바일을 소개하는 홍보 동영상 4분짜리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그 현대 OEM 진단기 만들면 현대 자동차가 홍보하고 배포했는데 이번에는 기아 자동차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모바일 진단기가 기아 자동차의 스마트 모바일 PC하고 만나가지고 아마 기아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영상이 영어로 되고 빨리 지나가니까 좀 중요한 화면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뭐 이건 아니고 하이스캔이죠. 하이스캔은 핸드헬드 손으로 들고 다니는 스캐너였다 하는 개념이었고요. 2006년도에는 잘 보시면은 테크 인포가 먼저입니다. 정비 정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진단되는 장비였다가 GDS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세대 정비 정보라는 이야기했는데 2014년도에는 보시면은 모바일 베이스다 진단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OEM 진단기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고장 진단이 최우선이었는데 GDS에서는 정비 정보가 최우선, GDS 모바일에서는 모바일로 대응한다가 최우선으로 뛰어가고 있다는 거죠. GDS 모바일에서 강조하는 게 MC3S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LTE나 와이파이 다 됩니다. 하니까 아무 데서나 무슨 인터넷으로 업데이트도 되고 정보도 받을 수 있다 하는 모바일 기반이고요. 그래서 뭐 GDS 같은 경우는 이 작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했는데 이제는 출동 정비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으로 돼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메뉴가 복잡했는데 단순해졌다. 그 다음에 아주 스마트. 여기 이제 동영상 보시면 뽑아서 차대 번호가 저렇게 날아갑니다. 하면 차대 번호가 다시 여기 현대기아 자동차에 센서 데이터 쓰고 날아가면 그 차대 번호에 따라서 이 차가 어떤 시스템에 따라 딱 날아옵니다. 하면은 이렇게 시스템 아이콘이 딱 뜨고 버튼 누르면 여기 장착된 시스템에 대한 고장 진단이 한꺼번에 쫙 흘러갑니다. 옛날같이 뭐 ECU 선택해서 진단하고 따르는 그럴 필요가 없이 스마트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도가 지금 GDS보다 한 6배가 빨라졌다. 이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진단기가 달라져서 속도 빨라지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고요. 요즘은
저장치가 빨리 답변하면 빠르고 느리면 느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여태까지 GPS가 엄청나게 느렸다는 거지. 이게 뭐 GPS 모바일이 빨라지면 안 돼. 하여간 빨랐다는 거고. 딱 하나 문제가 뭐냐면 OBD1 4달 차량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이제 진단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여기 조그만 거에 OBD1 차량의 다양한 부분 넣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직영만 팔지 일반은 판매할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또 직영점이라 하더라도 이걸로 완전히 바꾸기 어렵죠. 뭐 제가 알기로는 직영점도 OBD1 차량 들어온 걸 알고 있거든요. 하면 결국은 하이리에스 골드나 GLS 갖고 있으면서 신차들은 앞으로 이거를 해라 해서 하나 더 사라 개념이지 바뀌는 개념이 아닌데 어찌됐거나 하여간 현대기아 자동차의 OEM 진단기가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동영상이 영어로 되긴 하지만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아 자동차가 공식 발표한 홍보 동영상입니다. GDS Global. The identities of GDS Global, the world's first mobile-based diagnostic system.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바일 진단기로. Mobile waste. LP가 되니까 아무 데서나 인터넷으로 업데이트 된다. Automated and real-time update features are supported.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use GPS Global regardless of places such as 작업장뿐만 아니라 뭐 and roadside 사무실이나 systems via Wi-Fi 수동전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Customer oriented. 여태까지는 길에서 선이 있어서 불편했는데 이제 아예 선이랑 필요 없었다. GPS Mobile. Also, you can run diagnostic function and check service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reading service information and keyword search by one-touch sliding and the swipe zoom in out are possible. Simple. User 사실은 면역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쓰시는 분인데 기능은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Based on the field survey result and iconization. Quick and easy diagnostic is supported by the linkage between function to function. Smart. 뽑으면은 차대 번호가 쫙 하면은 이제 얘가 생산 서버에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Automatically selects new and aligns systems. 그러면 시스템 정보가 날아가가지고 쫙 나오고 그래서 이제 누르면은 이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보낸다. Vehicle can be scanned by one-touch barcode search function. The lead time to run 이게 사실이라면 GS가 좀 많이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GPS. Also, GPS mobile supports high-speed vehicle communication. 제가 알기로 플렉스레이는 which will be applied for 안 나오는 걸로 cars. 대충 결정이 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하면 결국 이제 OBD1이 안 되고 키워드 OBD가 캠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Data volume increase due to new vehicle technology. 이 사항이 현대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진단기입니다. 현재 큰 개념이
이제 진단기도 모바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현대자동차 시대가 모델부터 저희가 스마트폰 베이스로 고객 관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내년 사실 준비가 안 됐으면 꽤 빨리 터뜨린 겁니다. 언론에서 현대기아자동차가 모바일로 준비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이 차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거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하이스캔을 우리나라에 한 22,000개 팔았고요. GIT가 한 24,000개의 IBS 볼트를 팔았습니다. 한데 우리나라 일반 정비샵이 44,000개라 그러면 사실은 웬만한 정비샵 다 갖고 있거나 어떤 데는 2개씩 갖고 있는 정도 됩니다. 하니까는 사실은 뭐 캔이나 최신차가 안 되지만은 진단기는 그만큼 갖고 있다는데 사실 카메라에서 아이스캔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마케팅 도구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아까 뭐 제가 다른 교육에서는 따로 설명드렸는데 오늘 요약했는데 2015년도에 LF 소나타에 탑재된 애플 카플레이입니다. 제 교육 들으신 분은 조금 유식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자동차의 센터페시아에 보통 이제 카TV나 뭐 그 내비게이션이 달리잖아요. 그걸 정비샵 사장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니까는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라스베가스 사장님. 네. 앞에 사장님 이걸 보통 뭐라 그럽니까? 지금? 저는 그거 처음 봐요. 우리 동네 오십시오. 예. 아무도 잘 이야기 안 하는 시던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비샵 사장님들이 여기가 이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정비할 대상이 아니니까. 그게 뭐 카TV가 됐건 내비게이션 됐건 그건 문제 생기면 오디오 정하거나 내비게이션 정하는 거지 아니다 라고 했던 거죠. 한데 이제는 이게 여러분이 준비하는 항목이 되거나 이게 스캐너 진단기가 된다. 그래서 LF 소나타의 유식한 이야기로 애플 아이폰이 차에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 카플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혹시 카플레이 그러면 아이폰이 차에 들어간 거. 그리고 갤럭시 폰이 차에 들어가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라 그럽니다. 갤럭시 구글은 OS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OS가 자동차에 들어간 버전을 안드로이드 오토라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단말기 그러면 그냥 차에 들어간 갤럭시 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7 정도 되겠죠. 한데 여기 이제 아이폰 뭐 사용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이폰이기 때문에 전화가 되죠. 그리고 뭐 음악 되고 뭐 내비게이션 되고 다 되고 현대자동차 버튼이 들어가는 거죠. 저게 차 시동 키면은 자동으로 실행되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블링크 기능들을 현대자동차 원하기만 하면 다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열심히 넣고 있는 겁니다. 또 아이폰만 넣으면은 애플에 당할 수 있으니까 여기 기사 보시면 6월달 발표된 내용인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넣는다 하면은 운전자 입장에서 장점이 뭐냐면 내비게이션 30만원, 50만원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 깔리면 비행기 사내비 공짜잖아요. TV 공짜잖아요. 그거 하면 끝나는 거죠. 여태까지 무지 차에서 돈 주고 샀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차에서 공짜로 심지어 자기 휴대폰에 다운받은 음악까지도 여기 그냥 같이 복사해가지고 차에서 음악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 현대기아자동차가 여기 서울은 아마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될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월 달에 스마트가 하나의 추세가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빨리 아마 여러분 정비 산업에도 스마트카 환경이 아마 영향을 미칠 겁니다. 혹시 적으신 분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많은 정비사분들이 스마트폰 바꾼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불편해가지고 여기 있는 응용 프로그램 어떤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젊으신 분이 이거만 공부해가지고 나는 운전자한테 스마트폰의 응용 프로그램 가장 잘 깔아주는 정비샵 아마 젊은 친구들은 이길 거예요. 뭐 내비게이션 살 필요 없습니다. 전기사 내비 다운받아주고 뭐 이게 연비 어떻게 하면 됩니다. 값산 주유소 찾는 거 응용표를 깔아주면 운전하다 값산 주유소 찾아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아까 GDS 모바일을 빨리 발표한 이유는 뭐냐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차에 들어가면 거기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프로그램 GDS 안 들어가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에는 같은 운영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안드로이드 폰끼리 데이터를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GDS 모바일로 빨리 바꾸는 것도 없잖아 있다. 어떤 면에서는 GDS 모바일이 OBD1 차량 포기한 게 이제는 OBD1 차량 고장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달린 자동차랑 서로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진단 걸리더라도 치고 나갑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아이스캔에서도 이런 쪽에 준비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캔 R의 기능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간 차 모양입니다. 한데 얘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자동차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이슈에서 데이터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 결국은 얘가 스캐너 진단기 같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에 스캐너 진단 기능은 없거든요. 그걸 해주는 게 뭐냐면은 아이스캔 R이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 8월 달부터는 정비샵용으로 주행 진단기를 판매할 계획이긴 하지만 정비샵 통해서 파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장착한 차에 자동차 제어 장치로부터 데이터 받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단말기로 팔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될 게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장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뺐는데 2013년 신형 제이6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보가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제어 장치의 정보가 내비게이션 화면에 뜬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정보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여기서 조작하면은 얘들이 움직인다. 저희가 이번에 3억짜리 정보과제 하나 수주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스마트 태블릿에서 버튼 누르면은 그 운전자에 맞게 차량을 제어해달라는 과제입니다. 차량 제어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집 차가 TG인데 저나 와이프나 아들이 탈 때 있거든요. 하면 일단 운전석 당기고 밀고 백미러 조정하고 하는데 그거를 운전자 1, 2, 3 기억했다가 운전자 1번 딱 누르면은 알아서 전동식 움직이고 백미러 조정해 달라 하는 게 정부과제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아이스캔 R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아이스캔 R 갖고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보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노젠이나 블링크 요구가 다 그랬으니까요. 한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스마트폰 포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내 무조건 스마트 터미널이 하니까 이제는 바로 옆에 있는 자동차 안에 달린 7인치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에 데이터 보내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얘가 알아서 뭐 인터넷 보내면 어디서 보내면 알아서 한다로 작전을 바꿔준다 하는 게 R입니다. 또 하나는 연비 과장 소송이 지금 난립니다. 집단 소송 제가 7월달에 했던 내용인데 한데 문제는 뭐냐면 주행 연비를 계측하는데 주행 저항값이 산업통상부랑 국토부랑 다 다릅니다. 주행 저항값이라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공기 저항하고 도로 마찰 저항인데 이 주행 저항을 가장 정확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차를 주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통 저 하죠 타임 주행. 제가 올 내려올 때도 일부러 좀 반 타임 주행 했거든요. 한 140 밟았다가 N 딱 놓고서 서서히 감속시키면서 내 차가 얼마나 저항받으면서 하는지를 지금 계측하면서 왔는데 그렇게 재는 사실 많습니다. 한데 실제 그렇게 재는 배가 없습니다. 한데 이제 아이스캔 R에서는 실제 차량에서 주행 저항을 재가지고 주행 연비를 계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진단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진단기는 3세대로 끝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3세대라면은 여기 이제 서산지가 청교육이니까 제가 1월달부터 이 세대별 진단기를 말씀드리는데 1세대는 그냥 고장 진단만 하는 아이스캔이나 IDS 볼드 같은 게 1세대였습니다. 95년도에 나온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고장 코드만 갖고는 곤란하니까 이제 정비 정보를 보장해서 나온 것이 카멘 스캔 제품입니다. 사실 2004년도 카멘 스캔이 참 역사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마케팅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했지만 제가 2004년도에 냈을 걸 떠났는데 그 당시
20기가 하드디스크에 준비 정보를 넣어가지고 2004년도에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G스캔2가 작년에 나왔는데 한 몇십 기가죠? 한 20기가인가 하니까 그 정도의 준비 정보를 7인치 LCD로 표시하는데 제가 카멘 스캔 브리즈를 해가지고 200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찌됐든 그게 2세대 제품입니다. 준비 정보를 포함한 진단기. 한데 이제 이거 가지고서도 모자란다 해서 나온 게 3세대는 뭐냐면 아예 컴퓨터 기반으로 해서 항상 인터넷에 뽑아서 준비 정보를 보자 한 게 3세대 진단기입니다. 사실은 진단기로는 진단되고 준비 보고되면 끝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OBD1이 안 되는 GDS 모바일을 OEM 진단기로 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마케팅입니다. 자동차에도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들어가니까 진단기도 안드로이드 진단기로 바뀌어야지 같이 논다는 거예요. 하고 사실은 아까 동영상에서는 세계 최초고 했는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아이스캔 P가 2012년도에 나왔거든요. 무선 진단 모듈에 10인치 에이스 태블릿 해가지고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제 저희가 이 모바일 진단기다 해서 2012년, 13년 할 때는 좀 많이 외로웠습니다. 많은 정비사분들이 이런 제품 모를 때는 뭐 이상한 진단기는 이래야 했는데 이제 이런 제품들이 나오니까는 이해를 하시는데 근데 그 다음 단계는 5세대 진단기입니다. 4세대는 뭐냐면 어찌됐거나 정비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무선으로 하는 개념이고 이거 꽤 비싸거든요. 뭐 저희 아이스캔도 비싸지만은 얘도 한 30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모듈 하나 있으면 한 100만 원씩 날아가니까는 운전자한테 함부로 못 꼽아주죠. 꼽았다가 빼는 정비사용이고 운전자한테 마주고 꼽아주려면은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모습입니다. 마구 운전자한테 꼽아가지고 이제 원격으로 데이터를 받고 문제 생기면 고객한테 알려줘가지고 고객을 보는 사실 기아자동차가 유보로 하는 거나 현대자동차가 블루링크 OBD 모듈이 이런 5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제가 마케팅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진단도 좋죠. 진단도 필요한데 이제는 궁극적으로는 진단이 되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고객이 없다, 자동차가 고장 안 나는 거를 여러분이 일부러 고장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정비샵에 고객이 안 오기 때문에 고객이 오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제가 1월달부터 7월달까지 한 거를 2시간 만에 떠들었는데 처음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화장실 5개 중에서도 고객이 골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정비샵을 찾아오는 고객이 여러분 정비샵에 오는 이유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그러려면은 이런 흐름의 진단기가 필요하고 또 그런 특히나 여기 아이스캔 P 갖고 계신 분은 이 아이스캔 P 갖고서 자꾸 뭐 고장 코드 찍고 무슨 진단 안 되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모바일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어떻게 하면은 정비정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카카오톡 보내가지고 마케팅으로 해서 이제는 진단기로 마케팅 할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사실 7개월 동안 교육한 거를 뭐 우리 최 교육사님이 욕심 많아가지고 휴가 기간에 2번으로 줄여달라 해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쭉 따로 요약해가지고 사실 수상교육에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번에 혹시나 8월 말에 교육이 잡히면은 아이스캔 사용법 중에서 특히나 이런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8월 말에 뭐 교육이 안 잡히면 제가 9월달부터는 사실은 아이스캔 R을 이용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커넥티드 마케팅 하는 교육을 전국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9월달에 제가 서산에도 따로 뭐 이렇게 모이시기만 하면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뭐 질문 있으면 한두 분만 갖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교육하면 질문이 바로 없으신데. 뭐, 예, 한숨을 쉬십니까? 이거 죄송해요. 뭐가 뭔지를 알아야 질문을 예. 처음엔 엉뚱하고 낯선데요. 자꾸 들으면 이게 뭐랄까 익숙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교육이 처음 1, 2월 달에 많은 분이 참가하시다가 3월 달에 마케팅 이야기 하다 보니까는 기술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다 안 나오시고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만 7월 달까지 따라오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는 분인데 오늘 서산에서는
이게 처음 이야기면서 1월달부터 7월달이 한꺼번에 좀 늘어오니까는 조금 잘 안 들어오실 건데 그런 분들은 제가 동영상을 뭐 조만간 올려놓을 테니까는 관심 있으면 구독하기 바랍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